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9월 5일 미국은 329명의 한국인 첨단 기술 엔지니어를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강제 추방했습니다. 닥쳐, 너네는 불법 이민자야. 억울한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항변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추방당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인을 추방한 비용은 0달러였지만 단 62일 뒤 그 대가가 폭발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력 40% 중단, 전기차 산업 6주 생산 마비, 월스트리트 2.8조 달러 붕괴, 중국의 기술 패권 부상, 그리고 전 세계 CEO들이 모두 서울로 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 미국 스스로 무너진 62일의 전모가 공개됩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기술은 세계 표준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이른 새벽, 텍사스 오스틴 산업단지 상공의 검은 기체 세 대가 떴습니다.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며 주차장의 차들이 흔들렸죠. 저는 데이먼 켈러, 미국 국방기술감사국 수석 분석가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IC 단속팀 120명이 방탄복을 입고 건물을 포위했어요. 드론 12대가 건물 위를 선회하며 열화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훔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한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죠. 제 손에 든 서류에는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329명, F-35 전투기 배터리 적층 공정 책임자 18명,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설계자 47명, 군용 드론 전력 제어 엔지니어 23명. 이들은 미국 방산과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비자 다 있습니다. 한 기술자가 외쳤지만 단속요원은 그를 거칠게 밀어냈죠. 그의 이마가 차문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닥쳐. 너희는 불법이야. 불법이라니. 제 옆에 서 있던 로키드 마틴 부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켈러, 저 사람들 없으면 F-35 납품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난 3년간 만든 배터리가 F-35 12대대 전력을 책임졌다는 걸. 이 사람들이 설계한 냉각 시스템이 테슬라 생산 라인 40%를 돌렸다는 걸. 대체 인력 같은 건 없다는 거려. 한국 기술자들이 다루는 K셀 적층 공정은 미국 엔지니어 10명이 달려들어도 못 따라하는 기술이었습니다. 0.01mm 오차도 허용 안 되는 손끝 감각으로만 완성되는 예술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술가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끌려가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버스에 오르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국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살이었어요. 미국 스스로 자기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329명을 태운 버스 8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다시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붉은 빛이었어요. 마치 피처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미국이 방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추방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텍사스 배터리 공장에서 첫 번째 비명이 터졌어요. 폭발이야. 다들 대피해. 저는 그날 오후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켈러 씨, 큰일 났습니다. K셀 적층 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갔어요. 공장 건물 한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5대가 출동해 있었어요.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화기 가루가 허공에 떠다니고 탄 냄새가 코를 찔렀죠. 벽면 전체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묻자 현장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분석상으론 오류가 없는데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저는 폭발한 배터리 팩을 들여다봤습니다. K셀 적층부가 완전히 녹아내려 있었어요. 금속이 뒤틀리고 녹아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온도, 압력, 시간 전부 정확하게 맞췄어요.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매뉴얼을 펼쳐봤어요. A사 용지 187장. 숫자와 그래프, 공정 순서가 빼곡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감각. 한국 기술자들은 손끝으로 셀의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귀로 적층시 나는 소리의 변화를 들었어요. 눈으로 셀 표면에 아주 작은 변색을 포착했습니다. 그걸 종이에 어떻게 담겠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이번엔 더 정밀하게. 현장 책임자가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100번을 해도 똑같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제 예감은 현실이 됐어요.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팩 12개가 연쇄 폭발했어요.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 다음 날엔 조지아. 일주일 만에 미국 전역 배터리 공장 17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저는 밤마다 쏟아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원인 불명. 매뉴얼 준수했으나 실패. 원인 불명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기술을 아는 게 아니라 기술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미래도 그랬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추방 2주 후 월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뉴욕행 기차를 탔어요. 맨해튼에 도착하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금융가 거리는 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증권가 스크린마다 빨간 숫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로키드 마틴 23% 급락, 제너럴 모터스 19% 폭락, 테슬라 납품 중단, 생산 라인 전면 정지. 저는 월가 애널리스트 긴급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2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건 기술 붕괴입니다.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국 방산기업 배터리 납품률. 2주 전엔 92%였습니다. 지금은 8%. 전기차 생산량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만에 67% 감소. GM 부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가 가진 건 설계도뿐입니다. 하지만 설계도는 차를 만들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울 쇼크. 그 단어가 그날 처음 탄생했습니다. 서울 쇼크. 한국 기술자 부재로 인한 미국 산업 붕괴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월가 트레이더들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팔아. 전부 팔아. 방산주 손절. 지금 당장. 한 트레이더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공포. 그날 하루 미국 증시에서 2조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 긴급 회의에 소환됐습니다. 펜타곤 지하 회의실. 합참의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켈러, F-35가 지금 몇 대나 날 수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현재 가동 가능한 기체는 전체의 34%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머지는?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배터리 교체 시기인데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합참의장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서류들이 튀어올랐어요. 그럼 우리 공군은 지금 날개가 잘린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국 공군은 지금 하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본부. 하지만 지금 그 안은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기술자 329명. 그들이 떠나자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추방 3주째, 베이징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어요. 갑자기 스크린에 중국 관영 방송이 떴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중국, 한국 배터리 기술자 전원 영입 계획 발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속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버린 인재를 중국이 모시겠습니다. 조건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연봉 5배 인상. 베이징 시내 아파트 무상 제공. 자녀 교육 전액 지원. 중국 국적 즉시 부여. 상황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에 나왔어요.
한국 기술자분들과 함께 차세대 군용 배터리를 개발하겠습니다. 군용 배터리. 중국이 노린 건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기술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국방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막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미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란 말입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자유의 몸이었어요. 미국이 손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CIA 정보였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 기술자 50명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터리 설계도와 공정 기술을 넘기면 1인당 $10,000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미국이 329명을 추방한 지 3주 만에 중국은 그들을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중국 관영 매체가 또 한 번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노골적인 조롱이었어요. 미국의 스텔스 전력은 배터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술 패권은 이미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반백악관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중국 놈들이 감히. 하지만 분노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전투기는 지금 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군부가 대통령에게 우리는 싸울 수 없다고 말한 순간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앞 성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깃발 아래 제국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기술자 329명 앞에서요. 추방한 달 후 서울이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국방부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카메라 100여 대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세훈, 한국국가전략기술위원회 초대 의장이었어요. 55세, 회색 양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강철 같았어요. 대한민국은 오늘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공식 출범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공장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윤세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추방당한 기술자 329명은 전원 대한민국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소속으로 편입됩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경험은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화면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세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100억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펀드를 조성합니다. 제 옆에 앉은 국방장관이 신음했습니다. $100억라니. 목표는 4년 내 상용화입니다. 미국이 10년간 투자한 금액을 한국은 한 번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윤세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벵가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벵가드. 전이대라는 뜻이었어요. 벵가드는 전고체 배터리 독자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기술은 국어라는 게 아닙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상황실이 침묵에 잠겼어요. 하지만 세계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서울행 비행기표가 동났어요. 도요타 최고 경영자가 전용기를 탔습니다. 폭스바겐 회장이 서울로 날아갔어요. BMW, 벤츠, 포드, 혼다.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 청사 앞엔 외국 기업 대표단 차량이 줄을 섰어요. 저는 그 장면을 위성 사진으로 봤습니다. 주차장이 꽉 찼어요. 벤츠, BMW, 렉서스, 캐딜락.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서울에 줄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이 추방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세계가 모셔가려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려고 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기술 패권 선언.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다가 멈췄어요.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판이었어요. 미국이 기술자를 버렸고 세계가 미국을 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서울의 불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추방 5주째 워싱턴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국방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장성들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공무원들이 서류를 급하게 들고 뛰어다녔죠. 켈러,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십시오. 합참의장의 부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23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 록히드 마틴과 보잉 최고 경영자, 월가 투자은행 대표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F-35 가동률 27%, 무인기 생산 중단, 차세대 전투 시스템 개발 전면 보류. 숫자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국가 안전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록히드 마틴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한국과 즉각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 방사는 끝입니다. 월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달간 4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투자자들은 미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GM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생산 라인 73%가 멈췄어요. 그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우리 공장 노동자 8만 명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합참의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한국 정부와의 긴급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하면?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합참의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회로 갑니다. 반란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반란. 미국 권력의 핵심부가 트럼프를 포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으로 소환됐어요. 대통령 집무실. 트럼프는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켈러, 자네가 한국에 가게 될 것 같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트럼프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자네가 기술을 제일 잘 아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자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한국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존중입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할 겁니다.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날 저녁 서울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미국 특사로 지명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 문서를 전달하러 가는 거라는 거요. 비행기 창밖으로 워싱턴이 작아졌습니다. 제국의 수도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서울로 갑니다. 새로운 중심으로요. 서울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는 날씨 때문이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거요. 공항 로비엔 세계 각국 기업인들이 넘쳐났습니다.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모두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독일 기업인이 종이에 적힌 한글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심플했어요. 큰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그리고 윤세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켈러 씨, 오랜만입니다. 윤세훈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의장님, 미국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329명 추방은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윤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켈러 씨, 실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서류 제목이 보였어요. 한미 기술 협력 기본 합의서.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조항. 추방된 기술자 329명 전원에 대한 무조건 면책. 미국 내 모든 법적 책임 소멸.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 조항을 읽었어요. 한미 공동 배터리 공장 설립 시 한국 측 51% 운영권 보장.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51%. 과반이었어요. 세 번째 조항. 모든 배터리 관련 특허는 한미 공동 소유. 단, 핵심 공정 기술은 한국 단독 소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건 사실상 미국의 기술 주권 일부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윤세훈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켈러 씨, 한 달 전 미국은 우리를 불법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죠. 헬기와 드론으로 추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요. 윤세훈이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아니면 돌아가십시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했습니다. 데이먼 켈러, 미국 특사. 제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그 순간 미국은 기술 패권 일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세훈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러 씨.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 추방당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 하늘 아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고 기술은 새 주인을 찾았다고요. 합의 일주일 후 329명이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랐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한 달 전 케이블 타이에 묶여 끌려갔던 사람들. 지금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당당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 달 전 단속 현장에서 미국이 이럴 줄 몰랐다고 중얼거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켈러 씨, 그가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만에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요.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로키드 마틴 직원들, GM 노동자들, 배터리 공장 엔지니어들. 손에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파트너. 한 달 전엔 불법이라 불렀던 사람들을 지금은 파트너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노동자가 다가와 한국 기술자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일하러 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공동 공장이 가동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30명과 미국 엔지니어 50명이 함께 작업에 들어갔어요. K셀 적층 공정. 한 한국 기술자가 셀을 손으로 만지며 미국 엔지니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느껴지십니까? 이 미세한 떨림이요. 미국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아, 이거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매뉴얼엔 없는 것이죠. 기술이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배터리 팩이 완성됐습니다. 불량률 제로. 한 달 전엔 90%가 폭발했던 바로 그 공정이었어요. GM은 생산 라인을 재가동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F-35 납품을 재개했어요. 포드는 전기차 양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국 산업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바뀌었어요. 이젠 서울이 기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 표준안을 전 세계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 일본, 중국까지 모두가 한국 기술 생태계에 편입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마지막 보고서를 썼어요. 기술 패권의 이동,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세계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은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 시작된 빛이었어요. 329명.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기술 패권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걸. 제국은 무기로 세워지지만 기술로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한국이 쓰는 시대. 세계가 따르는 시대.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뉴스 TV였습니다.